우리는 하루에 7,000개에서 많게는 약 2만 개의 단어를 쓴다. 평균을 14,000개로 잡아서 계산하면 200자 원고지 70매 정도이며 이렇게 열흘이면 책 한 권의 분량만큼 말을 하는 셈이다. 한 달이면 3권이고 1년이면 36권이다.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면 각자가 접하는 말의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양의 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는 좋은 말들도 많고 상처와 폭력이 되는 말도 있다. 명백한 사실은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만 살 수 없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말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가는 한 상처가 되는 말을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말들은 일단 제쳐두고 내 말들을 데리고 살아갈 용기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내 말을 데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나를 믿고 내 말과 행동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온다. 내 말들을 데리고 살아갈 용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기준을 없애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며 고유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된다. 그런데 자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내 안에 높은 기준이나 틀이 만들어져 열등감이 생긴다. 내 것이 아닌 그저 좋아 보이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 안에서 나오는 말, 내가 나로 드러나는 말은 기준이 없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할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우리는 남과 같아지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쇼펜하우어.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김유진 작가님이 쓰시고 피카에서 펴낸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입니다. 제가 처음 에필로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가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나답게 말할 때 하루하루 단단한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사람은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말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내가 세운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게 바로 내 말을 데리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산다는 생각.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다. 어린이 되고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도 역시 더듬는다. 정식으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몇몇 자료를 읽어본 바로는
유전일 확률이 높다. 친가에서 나와 아버지, 사촌 동생이 모두 비슷한 증세를 보이니 유전이 맞을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내가 말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꾸짖거나 걱정한 적은 없었다. 알고 있었지만 불어 모른 척 했거나 크면 나아지겠지 생각한 것 같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컴플렉스였다. 우선 수업 시간에 일어서서 책을 읽는 것이 아주 고역이었다. 덜덜 떨며 떠듬떠듬 하는 것을 선생님과 친구들은 묵묵히 들어주었고 놀리는 애들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내어 책을 읽을 때마다 교실을 가득 채우는 그 정막이 두려웠다. 책을 읽는 동안 가슴이 죄어오고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 몸살에 걸린 것처럼 머리도 지끈거렸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산다고 생각했다. 하교 후 집으로 돌아와 하지 못한 말을 수십 번 되뇌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말 잘하는 친구 앞에서 버벅대다가 KO패를 당할 때도, 발표하거나 책을 읽으며 더듬거린 날 하루 종일 우울했을 때도 그랬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콤플렉스를 껴안고 살았다. 대학교 1학년 때 입시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언니 한 명을 알게 되었다.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첫 번째 사수라고 해야 하나? 나는 언니와 함께 시험지를 복사하거나 교재실에서 문제집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 하루는 언니가 나에게 작정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너처럼 말을 더듬었어. 그런데 죽도록 노력해서 고쳤다. 봐봐. 지금은 정상이잖아. 너 그거 되게 심각한 거야. 꼭 고쳐야 해. 알았지? 언니는 말 더듬증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자신이 어떤 계기로 그것을 고쳤는지 그 과정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 번도 고칠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나를 무척 답답해하면서 하지만 나는 언니의 당부를 듣지 않았다. 전수해준 노하우도 따라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병상련인 사람이 조목조목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 방식에 익숙해졌던 것 같다.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길을 택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다른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사회 초년생 때 발표할 일이 생기면 약을 먹고 한 것도 나름의 대처 방식이었다. 나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가 간신히 이어가는 일이 잦았다. 가슴이 죄어오고 식은땀도 흘렸다. 말 더듬는 버릇이 사라졌다라는 언니의 해피엔딩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 해피엔딩 대신에 나는 나와 이상한 타협을 했다. 했어야 하는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있어. 말을 더듬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지만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막을 수 있었지. 급하고 불같은 성격인데 거기다 말까지 안 더듬었으면 어쩔 뻔했어. 여우의 신포도 같은 생각인 줄 알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면 사람들과 말로 상처를 더 많이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 못한 말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어느 말더듬이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해주면 어떨까?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아서 마음을 다치지 않았다고. 그때 그 말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옳음과 공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찰스 먼로 슐츠의 만화 피너츠의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스누피에게 물었다. 스누피,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스누피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반대로 내가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했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줄까? 누군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나 나의 근황에 대해 물을 것이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조금 큰 소리로 왜? 라고 묻거나 무슨 일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 것이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쭉 늘어놓다가 극복 노하우를 가르치려 들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코치코치 캐묻는 사람,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고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는 사람, 바로 맞장구를 치며 자신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더 길게 늘어놓는 사람,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고 물타기를 하는 사람 등등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옳음도 그름도 없다.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조언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가, 수다가 필요한 사람은 수다가, 술이 필요한 사람은 술이 더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누가 타인의 고민에 악의적 감정으로 위로하겠는가? 그저 각자의 선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겠지. 하지만 여기에도 최악은 있다. 타인의 말을 판단하거나 심판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스누피의 말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렇다고 희망을 버리면 되겠어? 내 인생만 힘든 것도 아니고 힘을 내고 일어서야지. 몇 년 전의 일이다. 동생이 속상한 일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인과 어떤 일로 감정 싸움을 하다가 다툰 모양이었다. 동생은 약간 경향된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호소했다. 나는 한동안 들어주다가 나도 모르게 솔로몬 흉내를 냈다. 야, 너도 문제가 있지 않아?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해? 그러자 동생은 울컥하며 말했다. 언니,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 조언을 구하던 동생은 갑자기 그냥 들어달라고 했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나는 순간 짜증이 밀려들었다. 아까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야, 내가 알아서 해 그럼. 그 일이 있은 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이 말을 떠올리곤 했다. 누군가 아무리 조언을 구해도 이 말을 먼저 곱씹는다.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 나는 오랫동안 일명 솔로몬병에 걸려 있었다. 솔로몬병이란 어떤 갈등에 대해 양쪽 모두의 잘못이 있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대략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에서 진 상황에서 생각해보니 심판 입장도 이해가 간다. 선수들이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팀장이 별것도 아닌 일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상처받은
여친에게 남친 왈. 너도 나중에 그 자리에 가봐. 팀장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 그 입장도 이해해야지. 친구들과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한테 혼자만 혼나고 온 딸에게 엄마 왈. 선생님이 애들 사정을 일일이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이해해야지. 모임 내 지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에게 친구 왈. 들어보니 둘 다 잘못이 있네. 계속 볼 사람인데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풀어. 나는 살아오면서 저런 말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은 많지만 친한 사람은 별로 없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냉정하다는 평가를 곧잘 들었던 것 같다. 실은 냉정한 게 아니라 솔로몬병에 걸려 있었던 건데 말이다. 엄마가 시댁과의 갈등으로 속상해할 때도 나는 언제나 중립을 지켰다. 동생이 친구와 싸우고 와도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도 굳건히 중립을 지켰다. 친한 친구가 애인과 싸웠을 때도 후배가 상사를 욕해도 지인이 또 다른 지인 때문에 속상해할 때도 나는 대개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가운데를 지켰다. 여기에도 내 나름의 선은 있었다. 그게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 지독한 솔로몬병이었다. 영화 원더에서 안면기형으로 27번의 성형수술을 한 주인공 어기가 처음으로 가족 품을 떠나 학교에 갔을 때 어기를 흘끗거리며 쳐다보는 아이들을 향해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옳음과 친절 중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해라. 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친절 대신 옳음을 선택했다. 그 옳음은 무엇인가 조언이라는 탈을 썼을 뿐 나의 편견이며 작디 작은 경험 내지는 쓸데없는 간섭이었다. 스누피,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지? 라는 질문에 스누피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찰리 브라운의 볼에 쪽 입을 맞췄다. 찰리는 말했다. 오, 그거 멋진 조언인걸? 스누피는 언제나 나보다 한 수 위구나. 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정량화하는 SNS 덕분일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말보다 사진이나 글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잖아요. 작가님의 말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내 말과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내 말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대화를 통해 특히 말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 말을 데리고 씩씩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